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5부 즉가 동지 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한편 갑자기 두통이 났다는 구실로 조조는 황급히 길평을 부르자 길평은 드디어 조조를 죽이게 됐다고 쾌재를 부르며 독약을 숨겨 부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조조는 길평이 들어오자마자 즉석에서 결박하여 후원에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모진 고문에도 길평은 공모자들의 이름을 대지 않자 무슨 생각인지 조조는 조정의 대신들을 소집하여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석 회의의 장에는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였지만 동성만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석회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조조는 처참하게 고문을 당한 길평을 회의장 안으로 끌고 나오게 했습니다. 참혹한 모습의 길평이 끌려 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는 왕자복, 오자란, 충집, 노석은 너무나 놀라 몸소리를 쳤습니다. 여러 충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평을 태형을 가해도 함께 음모한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함께 공모한 사람들을 실토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며 정신이 잃으면 깨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고문을 반복해도 신의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조조를 항해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조조는 길평을 옥에 가두고 연석회의를 폐하고 별도로 왕자복과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한 곳에 불려놓은 조조는 흰 비단 조각에 쓴 것이 무엇이며 동성과 상의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한결같이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가 폭발한 조조는 모두 옥에 가두고 동성을 찾아가서 길평에 대하여 무슨 음모를 꾸몄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뭇거리며 동성은 전혀 모른다고 하자 조조는 부하들을 시켜 길평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끌려온 길평은 동성 앞에서 조조는 고문을 시작하면서 왕자복 무리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아직 원흉인 한 사람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름이 끼친 동성은 겉으로는 대연하게 있었으나 길평은 소리치며 조조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하가 치솟은 조조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르고 말하는 혀를 뽑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에도 길평은 최후의 할 말이 있다며 결박을 풀어달라고 하자 조조는 드디어 실토하는 줄 알고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박에 풀려난 길평은 겨우 일어나 대구를 향해 큰 절을 하고 나서 역적을 죽이지 못하고 천언을 다했으니 천자께서 만수무강하시라고 하며 섬돌에 머리를 찍어 죽었습니다. 끝까지 음모한 자를 실토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길평에게 너무나 격분한 조조는 동성을 신문하며 집안 사사시 뒤져서 밀조와 헐스를 쓴 연판장을 찾아냈습니다. 격분한 조조는 발본색원하여 권원을 뽑아 없앤다며 동성의 무리와 그 일족뿐만 아니라 현재를 협박하여 항자를 잉태한 동기까지 죽였습니다. 신복 부하 3,000명을 궁중에 배치하고 조카 조흥을 통솔케 하며
아무도 조조의 허락 없이 궁중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사실상 천자는 유명무실하여 연금 상태에서 겨우 목숨만 살아가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으나 그래도 불안한 조조는 연판장에서 서명한 서랑의 마등과 서주의 유비가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조조는 모사 순욱을 불러 어떻게 할지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너무 불안한 조조를 보고 순욱은 서랑의 마등은 어려운 상대이니 우선 쉬운 유비부터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조조는 20만 대군으로 서주로 공격하면서 유비는 솥 안에 들은 물고기며 함정에 빠진 호랑이므로 고기를 놓쳐 바다로 가게 하고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유비는 원소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실패를 하자 크게 실망한 상태에 있는 유비에게 장비가 10만 군사로 자신이 대적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군을 거느리며 조조는 소패성을 공격하여 오던 중에 강풍이 갑자기 불어왔어 중군의 아기의 중택이 부러졌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느낀 조조는 모사 순욱을 기가 부러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붉은 기가 동남풍이 불어 부러진 것은 저기 밤에 기습할 징조라는 순욱의 말을 들은 조조는 기습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알지 못한 유비와 장비의 공격은 결국 실패를 하여 겨우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은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혼자 정신없이 도망을 친 장비는 소패나 하비성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할 수 없이 수십 명의 부하들과 같이 방탄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유비는 간신히 포위망을 빠져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할 수 없이 원소가 있는 청주로 달아났습니다. 서주를 점령한 조조는 하비성을 지키는 간호를 공격하기 위해 순욱을 불려서 공격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비성은 간호가 지키고 있어 함락하기가 쉽지 않게 되자 조조는 어떻게 하든지 천하의 영웅 간호를 자기 부하로 만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가 강한 천하의 영웅 간호를 탐내는 조조의 마음을 간파한 장료가 나서 간호와 친구가 있어 자신이 가서 항복을 권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옆에 있던 순욱은 말리면서 간호는 형제간의 신뢰가 두터워 배신을 하지 않으니 차라리 싸워서 궁지에 몰리면 항복을 권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략을 들은 조조는 순욱의 말을 듣고 성 밖으로 간호를 불러내어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판단을 했습니다. 하비성 밖에 조조의 군사들이 싸움을 걸어오자 성 안의 간호는 조조 군사들을 치기 위해 일제히 성 밖으로 공격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우돈이 나가서 간호와 10여 합으로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밀려서 도망을 치며 서항 허저가 있는 곳까지 가면 모두 일시에 포위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모든 전술을 뒤늦게 깨달은 간호는 싸움에서 밀리면서 도망을 치다가 어느 토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토산 위로 도망친 간우를 잡기 위해 조조 군사들이 2중 3중으로 포위를 하고 간우가 없는 하비성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점령되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토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마음으로 날이 밝아오자 간우는 최후의 일전을 벌리기 위해 토산을 내려왔습니다. 토산 아래서 진교가 있는 장로가 말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자 간우는 청령도를 움켜잡고 싸울 태세를 취했습니다. 친구의 예정을 생각해서 만나러 왔다면서 이미 유비와 장비는 싸움에서 패해 생사를 알 수 없고 그 가족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바탕 크게 웃은 간우는 장녀의 말에 대해 호통을 치며 끝까지 싸우다가 여기에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으면 3가지 죄를 받는다고 장녀가 말하자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간우가 되물었습니다. 3가지 죄는 첫째, 도운에서 형제의 결의로 혼자 먼저 죽으면 그 죄가 하나며, 다음은 부탁받은 유비의 가족을 버리고 죽는 죄이며, 마지막으로 한실에 충성을 한다면서 죽는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3가지라는 장녀의 말을 들은 간우는 비통한 목소리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항복을 할 테니 영웅으로서 3가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3가지 약속을 장녀가 되묻자 간우는 항복은 조조가 아니라 천자에게 하는 것이며 주군의 가족들에게 녹분과 자빈이 건져 못하게 예를 다할 것이며 죽은 행방을 알면 그날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3가지 약속을 간우는 장녀에게 말하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한급히 조조에게 달려간 장녀는 간우가 3가지 약속 조건을 전하자 조조는 앞의 2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마지막은 사람이 탐이 나서 수화로 삼기 위함인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는 조조의 대답에 장녀는 다급하게 나서서 간우의 약속을 지켜주면 반드시 훗날에 신의를 지켜 결코 성상의 은혜를 배신할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국한 장녀의 건의에 조조는 끝내 3가지 약속을 허락하고 간우를 데리고 온 조조는 2 형수인 간부인과 미부인을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형수 2 사람들은 간우를 보자마자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항석의 안부부터 물었으나 간우는 통곡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간우를 보고 애타게 무슨 연유가 있느냐고 다그치자 간우는 자신이 항복했던 조건을 낱낱이 고하자 2 부인들은 모든 사실을 간파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영웅으로서 행복했던 간우는 비참한 자신을 생각하며 할 수 없이 조조를 찾아가자 조조는 원문 밖까지 나와 영접을 하며 2 사람이 만남을 인연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장수를 죽이지 않고 영접까지 해주어서 고맙다고 간우가 말하면서 조조를 향해 3가지 약속만큼 영웅으로서의 신뢰를 지켜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영웅으로서의 간우를 바라보는 조조는 하통하게 웃으며 상호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호화로운 연회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허도에서 조조는 유비 가족들과 간우를 위해 저택을 마련해 주었으며
간우에게는 현재를 배알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소인과 5일에 한 번씩 대연을 베풀어 주며 미녀 10명을 시중을 들게 하면서 비단과 금은 보화를 보내주었지만 청빈한 간우는 모든 것을 두 형수님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간우의 점포를 보니 너무 낡아 비단 점포 한 벌을 보냈지만 간우는 보낸 새 점포는 속에 있고 낡은 점포를 끝에 입었습니다. 낡은 점포를 입은 간우의 모습을 보고 조조는 주군에 대한 간우의 충성심에 놀라면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우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간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보고 수염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욱이 조조는 여포가 탔던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를 선물하자 간우는 2번이나 큰 절을 하며 살해를 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녀와 금은 비단을 주어도 한 번도 살해하지 않더니 말 한 필에 사람보다 귀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루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니 형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다고 하자 너무 놀란 조조는 마음속으로 적토마를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음날 조의 시에 현재가 간우의 긴 수염을 보고 미염공이라고 칭찬을 하자 이때부터 모두들 간우를 보고 미염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허도에서 막강 세력을 가진 조조를 공격하기 위해 원소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군사들을 통솔대장을 안양을 선봉으로 한 원소는 백마성을 먼저 공격한다는 소식에 조조는 전군 출전 명령을 내리면서 간우는 제외시켰습니다. 싸움에서 출전하겠다는 간우를 억지로 저지한 것은 공을 세우면 떠나겠다는 간우의 말이 신경이 쓰여 대신에 명장인 송은과 위석을 출전시켰던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서 원소의 안양 군사들에게 싸움 한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명장인 두 장수를 연일 잃고 조조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정욱이 와서 간우가 나서야 전세를 뒤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싸움에서 공을 세우면 떠난다는 간우를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간우를 싸움에 투입하기로 조조는 결심을 했습니다. 조조의 요청으로 출전하는 간우를 보고 조조는 원소의 진영을 향해 크게 놀라며 인마가 웅장하다고 감탄을 하자 간우는 흙으로 만든 닭이며 진흙으로 구운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잡은 조조 진영의 간우는 원소의 진영 깊숙이 쳐들어가니 하북의 오합지졸인 군사들은 물결 갈라지듯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적진석에서 필마단기로 원소의 진영을 유린하고 단칼에 안양의 목을 베어버린 간우는 본진에 돌아와서 적장 안양의 목을 조조에게 바치자 조조는 신인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받은 간우는 아우 장비는 100만 대군의 상장 머리 잘라 오기를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집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안양의 죽음에 원소가 한탄하자 하복의 문추가 자신이 나서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얼굴은 붉고 해태와 흡사한 모습에 신장이 8척이나 되었습니다. 정령도를 잡은 간우를 대적할 수 없어 싸움에 패하자 원소는 대노하여 유비를 불러 간우 때문에 대패하였다고 문책을 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조조진영의 간우는 자신이 여기 있는지 절대로 모른다고 변명을 하자 문추가 다시 나서면서 형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출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전을 서두르는 문추 옆에 있던 유비는 자신도 함께 출전하겠다고 하니 원소는 3만 군사를 유비에게 후보를 맡기고 문추에게는 7만 군사로 조조를 총공격했습니다. 하북의 명장 문추가 나서자 조조는 장료와 서항을 내보냈으나 패해 도망을 오자 부득이 간우를 보내 문추와 대적시켰으나 삼합이 못되어 도망치는 문추를 적도마를 탄 간우가 뒤쫓아가 죽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간우의 무공을 높이 평가하여 조조는 황제에게 주청을 하여 수중후를 봉했습니다. 싸움마저 패하고 명장 안양과 문추를 잃은 원소는 크게 대노하여 유비를 불러 질책을 하자 유비는 아우 간우가 자신이 있는 줄 모를 거라며 알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맹쾌한 유비의 말에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간우에게 빨리 밀서를 써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밀서를 쓴 유비는 맹공의 은혜를 갚겠다며 송건편으로 간우에게 밀서를 보내자 유비의 밀서를 본 간우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처음 싸움에서 상대편의 안양과 문추를 죽인 것이 유비에게 배를 끼친 것이 되었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밀서를 가지고 온 송건에게 간우 자신이 싸움에서 패해 죽으려고 했으나 두 형수님 목숨을 버리지 못해 항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소식을 알았으니 조공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두 형수를 모시고 유비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직 인사를 위해 상부에 들어간 간우는 조조가 준 검은 보화를 전부 곳간에 남겨두고 보내기 싫어 만나주지 않는 조조에게 하직글을 올렸습니다. 하직 인사 글의 군주인 유비가 원소의 진영에 있음을 알았으니 성상가의 명세를 생각해 여기를 떠나가지만 성상의 은혜는 결초 보은의 심정으로 뒷날을 기약하면서 하직 인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직 인사의 글을 받은 조조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장수 최양이 조조에게 와서 당장 지금 간우를 잡아오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조조는 영웅이 옛 주인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어 찾아가는 것이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탄하며 실망하고 있는 조조에게 모사 정국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하며 간우가 원소의 진영에 합류하면 우리에게 불리하니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영웅 간의 약속은 적과 동지와의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며 조조는 장료를 시켜 노비와 정포를 주어 먼저 보내고 부하 수십 기를 몰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리 가버린 간우의 행렬을 따라잡은 장료가 도착하자 간우는 두 형수님이 탄 수레와 행차를 먼저 보내고 조조가 잡으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장료는
승상이 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벨은 그 한가운데서 간호가 버티고 서서 싸울 태세를 취하는 동안에 조조가 허저, 우금, 성황 등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도착했습니다. 왜 급히 떠나가느냐고 조조가 묻자 간호는 허리 굽혀 절을 하며 옛 주인이 하북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승상께 누차 하지 인사를 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해 그냥 떠난다고 했습니다. 당초 영웅들의 약속이니 조조는 가는 길을 막지 않겠다며 노자라도 받으라고 황금을 주자 간호는 받지 않고 군사들에게 상금을 대신 주라고 했습니다. 황금을 주어도 간호가 받지 않자 할 수 없이 조조는 장수를 시켜 금포를 주도록 했습니다. 금포를 승상이 주자 간호는 말에서 내려받지 않고 말을 탄 채로 청룡도를 내밀어 장 끝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간호의 모습에 놀란 허저는 승상께 무례한 간호를 처벌하려고 하자 오히려 조조는 허저를 나무라며 우리들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태연한 모습으로 조조는 간호를 항해 장군을 잃은 슬픔이 천하를 잃은 슬픔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열을 갖추어 절을 한 뒤 사라지는 간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조는 영웅은 일단 행동에 옮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기호지세에 감탄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다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슬픔에 조조는 탄식을 했습니다. 간신히 조조의 그물망에서 벗어난 간호는 적토마로 급히 두 흥수님의 일행을 뒤따라갔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30리를 뒤따라가자 누런 수건을 두른 한근적 여아가 나타나서 두 부인을 같은 한근적인 두원에게 잡혀 있는 것을 구출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두 흥수님들의 일행을 안전한 곳까지 모시는 것이 여아가 소원이라고 했지만 간호는 명주 유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아직 우리 일행은 정착을 못했으니 안정된 소식이 들리면 찾아오라고 간호가 여하에게 달래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부인을 모시고 간호가 동령간에 도착하니 조조의 신복 공수가 조조가 허락한 통과증이 없이 못 간다고 두 부인을 인질로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간호는 청룡도를 움켜쥐고 단번에 공수의 목을 쳐부리자 군졸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 날 낙양에 도착하자 한복과 명탄이 간호를 통과하지 못하게 저지하자 간호에게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수간에서 변의를 죽이고 또다시 형량간의 왕식을 죽이고 나서 달려간 곳이 앞에는 항하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항하의 나루터에서 하우돈의 부하 진기가 지키면서 승상의 허가 없이 건널 수 없다고 하자 간호는 단칼에 죽이고 항하를 건너 하북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도를 떠난 간호는 5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6명의 장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조조가 알면 자신의 배신을 탄식할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아를 건너 조조의 땅에서 벗어난 간우는 원소의 본거지 하복으로 항해에 달려가다가 손건을 만났습니다. 연암에 있는 유백에 유비가 있다는 손건의 말을 들은 간우는 연암으로 항해했습니다. 연암으로 가는 길목에서 조승상의 허락도 없이 6명의 장수를 죽이고 도망을 친다며 간우를 잡기 위해 하우돈이 창을 겨누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공격하는 하우돈의 창 끝을 할 수 없이 간우는 방어만 하니 두 사람은 용과 범이 싸우는 용호 쌍박의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인마가 달려와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장수는 장로로서 하우돈을 보고 간우가 장수를 죽였더라도 마음대로 가도록 하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할 수 없이 승상의 명령에 하우돈은 자신의 신복인 진기를 죽였지만 창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 간우는 장료를 보고 나중에 찾아오라는 말을 하고 연암으로 항했습니다. 연암으로 항하던 도중에 망탄산 속의 산성을 지나가며 간우가 쉬어갈 생각으로 산성의 주인이 누구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비라는 장수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관리를 쫓아내고 차지하고 있다고 하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간우는 손건을 시켜 두 형수님을 모시고 왔다고 알리라고 했습니다. 연암 땅에 유비가 있다기에 간우가 두 형수를 모시고 가는 도중이라고 손건이 장비에게 전하니 장팔 사모를 들고 장비는 급히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장비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에 간우는 말을 타고 맞이하기 위하여 갔으나 무슨 표정으로 장비는 장팔 사모를 휘두르며 간우를 무작정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런 장비의 공격에 겨우 몸을 피한 간우는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충신은 죽어도 치욕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되며 대장부가 두 임금을 숨기고 형제의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여 조조에게 붙어 배신을 하였으니 죽이겠다고 계속적으로 장비가 공격을 했습니다. 단단히 자신을 장비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간우는 자신이 배신했으면 왜 군사들을 거느리지 않고 왔겠냐며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득한 간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화를 내면서 간우를 보고 뒤를 돌아다 보면 조조의 군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거짓말이라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뒤로 돌아본 간우에게 최양이 자신의 조카 진기를 죽였다고 복수하겠다며 뒤를 쫓아왔습니다. 일순간에 간우는 장비가 자신을 오해를 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달려오는 최양을 항해 가면서 오해가 풀렸냐며 물었습니다. 대답도 듣기 전에 간우는 최양의 목을 청룡도로 단칼에 쳐버리자 따라왔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적장인 최양의 목을 친 간우의 결벽을 지켜본 장비는 성격이 단순하여 간우에게 엎드려 컨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제들의 변함없는 의리를 지킨 간우와 장비의 신뢰감은 모든 군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서 산성으로 항했습니다. 산성에서 두 부인과 영웅들은
군사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로 밤을 새워 보냈습니다. 이튿날 두 형수님들을 장비가 모시도록 하고 손근과 함께 간우는 유비가 있는 연암으로 항해에 떠나갔습니다. 연암 군사들로는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비는 기주에 있는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갔습니다. 하북 땅에 도착하자마자 간우는 손근을 시켜 이미 기주성으로 떠난 유비에게 가서 간우와 장배의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동생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유비는 매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원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유비에게 손근은 원소 보고 조조를 치기 위해 유부와 동맹을 맺고 오겠다고 하면 보내줄 것이라는 계책을 말했습니다. 가르쳐준 손근의 계책대로 유비가 원소에게 명장 간우와 함께 형주로 가겠다고 청하자 간우와 같이 간다는 소리에 단번에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 성을 나간다는 유비의 소식에 간웅이 원소에게 달려와 유비는 믿을 수 없으니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원소의 허락을 받은 간웅은 간우를 만나서 같이 기주성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로서 유비와 간우의 감격적인 만남은 눈물의 상봉이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눈 두 사람은 다시 동생 장비를 만나기 위해 고성으로 항했습니다. 일행이 고성으로 가던 도중에 주창과 배원소를 만나 잠시 쉬기 위해 와우산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는 동안에 주창이 몇 명의 군사들과 피투성이가 되어 유비와 간우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놀란 간우가 주창을 보고 연유를 묻자 어느 날 장수 한 명이 나타나 배원소를 죽이고 단신으로 산채를 전부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나 놀란 유비와 간우는 주창을 앞세워 와우산에 도착하자마자 간우와 싸움이 막 시작할 무렵에 유비가 상대의 장수를 알아봤습니다. 상대의 장수도 단번에 유비를 알아보고 큰절을 하며 반가워하자 유비는 간우 보고 산의 조자릉이며 본명은 조운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본래부터 조운은 공손찬의 부하로서 공손찬이 원소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낭인이 되어 떠들고 있다며 유비는 옛적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유비와 조운의 상봉은 감격적이었으며 조운은 유비를 모시려고 장비를 찾아 가려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부하로 천하의 명장 조운을 얻은 유비와 모든 일행은 다시 고성으로 항했습니다. 고성에 도착한 일행은 유비를 비롯한 간우, 장비, 조운, 간웅, 미축 등의 명장과 군사 7,000명이나 확보되었습니다. 연암 땅에서 유포를 공격하겠다고 원소에게 빠져나온 유비는 형제들과 군사들을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낀 원소는 유비를 공격할 결심을 하자 모사 각도는 원소에게 유비를 공격하기 전에 조조와 사이가 나쁜 손책과 합종 연맹하여 조조를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반면 허도를 치려고 생각했던 손책의 계략을 오군태수 허공이 조조에게 이런 사실을 밀수를 보내려다가
미리 발각되자 붕괴한 손책은 허공을 죽였습니다. 평상시에 허공의 식객으로 있던 세 사람은 은혜를 갚는다며 창끝에 독을 묻혀 손책을 갑자기 공격했으나 간신히 살아나서 본성에 와서 유명한 의사 하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중에도 불구하고 손책은 조조에 대한 원한이 있어 원소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굳게 하고 있던 차에 원소가 보낸 사자 전진이 왔습니다. 제후를 맺어 조조를 치자는 제안을 하자 손책은 바라고 있었다는 뜻이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성을 내려가자 의아해진 손책은 그 연유에 되어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책의 부하가 지금 우길이라는 신선이 지나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선에게 절을 하려고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성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손책의 희화의 장수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한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며 손책은 노인을 잡아 감방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풀어주지 않고 노인을 도력을 실험했습니다.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도력으로 정한 시간에 비를 내리게 하자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이 감탄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손책은 모든 것은 대자연의 현상이지 요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사스러운 온술로 세상을 어지럽힌다며 감방에 가두어둔 길 노인을 손책은 금을 뽑아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불리는 우길 노인을 죽인 날 밤부터 손책은 우길 노인의 한령이 나타나서 매일 밤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의 죽음을 예견한 손책은 가지고 있던 땅과 모든 것을 아우 송건에게 물려주며 아내와 송건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송건에게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장소와 주유에게 모든 것을 언언하여 강대한 나라를 만들라고 말을 남기고 하나의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소패왕은 27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무와 군무의 모든 것은 송건 주유와 의논하여 처리하자 주유는 송건에게 현인 노석을 소개했습니다. 헌인을 소개받은 송건은 성심껏 모시자 노석은 은혜에 감사하다며 의미에서 성은 제갈, 이름은 건, 자는 자유라는 사람으로서 제갈량보다 7살 많은 친형을 소개했습니다. 어린 나이 27세이지만 송건은 제갈건을 상빈으로 대접하며 매사를 의논하여 처리했습니다. 나라가 세력이 강대하기까지 송건이 현사들을 모셔놓고 정사를 펼침으로써 송건의 이름이 강동 일대의 명성이 일치월장으로 높아지고 나라의 국력이 뻗쳐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거두에 있는 조조는 송건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확립하자 그를 토로 장군 겸 해계태수로 봉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송건과 조조의 사이가 좋아지자 불안한 원소는 조조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전군 출동 명령을 했습니다. 한사코 출전을 반대하는 충신 전풍과 모사 정수를 옥에 가두고 70만 대군으로 간도를 항해 출전했습니다. 총 공격
해온 원소의 대군을 대항하기 위해 조조는 순욱에게 7만의 군사로 허도를 지키게 하고 수십만 대군으로 양무로 항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많은 군사들이 먹을 군량이 부족한 것을 깨달은 조조는 속전속결로 원소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여 간노 땅으로 퇴각했습니다. 간도 땅으로 조조 군사를 뒤쫓아 진격한 원소 군사와 서로 대치한 상태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자 군량이 바닥이 나자 조조는 허도로 밀사를 보내 순욱에게 군량을 요청했으나 허도로 가는 도중에 원소의 희야 허유에게 잡혔습니다. 밀사를 사로잡은 허유는 허도를 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원소에게 이때를 이용해 허도를 진격하면 점령할 수 있다고 권했으나 원소는 허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략이 무시당하자 화가 난 허유는 어릴 때의 조조와의 친분을 생각하여 조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고 보니 허유는 조조의 군사들의 군량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조조에게 가서 원소가 오소에 숨겨둔 1만 수레의 식량과 무기를 저장한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공경에 처한 조조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어디 있냐고 묻자 지금 군량과 무기를 지키는 수장인 순우경은 술이 취해 있어 방비가 허술하니 기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스에 있는 군량과 무기고를 부시에 급습한 조조의 군사들이 점령하자 원소는 한급히 지원군을 보냈으나 조조 군사들에게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식량과 무기를 확보한 조조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원소의 본진을 불시에 공격하자 갑옷도 입을 사이 없이 원소를 항하로 건너 도망을 쳤습니다. 죽으라고 도망치는 원소에게 뒤따르는 군사들 중에는 이들 아들 원담과 800여 명의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가장 큰 싸움에서 조조에게 참패한 원소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각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모여들었습니다. 차츰 세력이 커지자 원소는 필히 설욕을 한다며 조조와의 승부를 가리는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결사적으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30만 대군인 원소의 군사들은 고작 10,000여 명이 남게 되자 하늘을 우러러 보며 원소를 탄식하면서 자신은 천명을 다했으니 군사를 정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며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세상에 알리지 않고 아들 삼형제는 양병을 모집하여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세상에 남편 원소의 죽음을 발표하지 않는 상에서 미망인 유씨는 남편의 애첩 5명의 시녀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전실 소생인 두 아들이 청주와 유주에 내려간 틈을 이용하여 유씨는 남편의 죽음을 세상에 공포하고 자기의 아들 원상을 군주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장남 원담은 조조와의 싸움을 계속하였으나 연패하자 기주에 있는 원삼의 도움을 청했으나 구원병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원담은 구원병을 보내주지 않으면 조조에게 투항하여 아우를 치겠다고 나서자 크게 놀란 원삼은 두려워서 지원 군사를 3만을 보내왔습니다.
영웅들의 싸움은 지구전이 되면서 해를 보내게 되자 조조의 군사들은 형주로 물러가자 원소의 아들들은 후사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네 번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분산된 틈을 타서 조조는 침략을 하여 원소의 아들들을 하북 일대를 장악한 원문 일가의 군대를 각각 일망타진하여 파멸시켰습니다. 원소의 장남 원담을 죽이고 목을 공개하여 그 앞에 곡을 한 자는 참수를 한다고 영을 내렸으나 청주의 왕수가 죽음을 애도하다가 끌려 나오자 조조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원당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원이 없다고 하자 조조는 하북에도 의로운 사람이 많다고 탐복하며 왕소에게 원하는 장례를 허용하고 배설을 내렸습니다. 싸움 중에 소년 시절부터 조조의 맏아들 조비는 아버지를 따라 전쟁 시에 참여한 경험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을 수색하던 중에 원소의 후실인 미망인 유부인과 원소의 아들이 원희의 처인 진씨를 데리고 아버지 조조에게 나타났습니다. 맏아들로서 조비는 아버지 조조에게 아름다운 여인 진씨만 자기에게 주면 싸움에서 이긴 논공행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허락하고 싸움에서 전력을 다한 장수들을 위하여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싸움터에만 헤매는 10년 동안 허도를 돌아가지 않는 조조는 순유의 말을 믿고 허도로 돌아가서 엄청난 규모의 동작대를 건립하여 한가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가한 세월을 흥주의 신야현에 머물면서 유포에게 위탁하여 생활하던 유비는 유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다니 허벅지에 군살만 찐다며 비육지탄을 했습니다. 대장부가 뜻을 펼칠 길을 잡지 못하고 세월만 보낸다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규범만 갖추어지면 천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유포에게 했습니다. 그때 강하에서 장모와 진손이 반란을 일으키자 유비는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간우 장비 좋은 3명의 장수를 대동하여 난을 평정했습니다. 반란군을 평정한 유비는 반란군의 장수인 장부가 타던 하루를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만을 얻었으며 그 밖에 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를 지키도록 맡겼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유비는 유포의 부하 장수 채모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한사코 몇 번이고 유포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빼앗은 유비의 적토말을 탐을 냈을 뿐 유비의 말에 대해 기담아 두지 않자 유비는 기꺼이 적토말을 선물했습니다. 적토말을 얻은 유포가 기뻐하자 모사 계월이 적토말을 보고 놀라며 4발 모두 흰 말은 400이며 이마에 흰 점이 있으면 직노라 하여 흉한 말이라며 반드시 주인을 해친다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유포는 다음날 주연을 베풀고 유비에게 적토말을 돌려주니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남에 있는 신야는 식량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니 가서 군사를 양성하라고 했습니다. 적석에서 개의 승낙한 유비는 다음날 적토말을 타고 떠나려는데 유포의 부하 이적이 흉한 말이라서
되돌려 준다는 것이 준다며 타지 말라고 건의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말에 달려 있지 않고 천명에 달려 있다며 타고 다니던 유비는 아우들과 산야로 돌아와서 의진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로부터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